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9일입니다. 제가 티오리를 또 켰는데요. 저 이거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시작한 건데 유튜브 너무 자주 찍네요, 요즘.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왜 AI가 관련된 영상을 자꾸 띄워요. 저도 모르게 자꾸 키고 듣다 보니까 흥분을 해요. 제가 흥분하고 자꾸 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기 힘든 얘기들을 자꾸 테레비랑 이런 방송에서 하시니까 전문가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경우에는 보통 키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너무 뻔한 얘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급적이면 녹화를 할게요. 다들 바쁘시니까 뻔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들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전세 문제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를 해볼게요. 전세. 이 전세가 도대체 뭔지.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는지 한 방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라는 건 저는 사실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내줘 본 적도 없거든요. 예,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이민 가서 외국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전세 들어가서 사시는 것도 봤고, 전세를 놓는 것도 봤는데, 제가 나이 먹고 나서 제가 공부하고 이것저것 알고 나서 이 제도를 보면요. 이 전 영상에도 제가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전세라는 게 어떻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유일무이하게 한국에만 있잖아요, 이 전세라는 게. 이거 자체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전문가들이. 그거에 제가 좀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계속 거만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이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죄송하고, 제가 흥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중립적인 말을 자꾸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뭐 비트코인 값이 빵원이라는 둥, 뭐가 폭락할 거라는 둥, 리먼 100배 걸 거라는 둥, 집값 막 80% 떨어질 거라는 둥,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만큼 좀 흥분을 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개 영상 안 찍었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늘 돌아오는 그 한 가지 컨셉, 그쵸? 기준금리,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값어치, 이자, 금,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을 만드는 거는 기준금리다. 그쵸? 자산 거품을 만들고 자산 거품을 꺼트리는 거, 그리고 부동산은 그 자산 거품 일부일 뿐이고, 그건 다 기준금리가 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미국 기준금리만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기준금리를 가져왔어요. 왜? 한국 전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전세라는 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예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시죠. 수십 년 동안 잘 돌아가던 전세 제도가 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솔직히 제가 이게 전세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1960년인지 70년인지 80년인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60년, 70년부터 있었다고 볼게요, 제가. 제가 이걸 몇 개 찾아봤는데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 1960년대까지 가는 걸 찾기도 어려워서 차트를 무슨 이희돈의 재미있는 재무설계라는 무슨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이거. 이거 제가 따온 거고 인용한 거니까, 인용했을 때는 어디서 나온 건지 소스를 항상 밝혀야 되니까 밝히는 겁니다. 이희돈이라는 분, 무슨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예, 이거 무슨 저기 중앙은행 이런 데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파란 선만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가 파란 선. 오케이? 60년대부터 지금 2010년까지 50년 동안 파란 선만 보세요. 자, 유일무이하게 한국에만 있는 이 전세제도. 이 타이머 안 켰네. 잠깐만요. 지금 4분 됐죠. 6분 누르면 되죠. 오늘 꼭 30분 안에 끝날 겁니다. 이거 너무 질질 길어지니까 잘 안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기준금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걸 보시면 답이 나와요. 오케이? 기준금리라는 걸 보셔야 돼요. 기준금리가 금융의 모든 어머니입니다. 모든 시작이고 모든 원동력이에요. 요즘 방송에 나와서 계속 전문가들 떠드시는 분들 진짜 이 기준금리를 너무 미니마이즈 시키고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맨날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라요 하면서 정책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시는데, 모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 99% 문제는 기준금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제가 좀 흥분하고 있죠? 오케이, 흥분 가라앉히고. 이 전세라는 거는 고금리 시대에는 말이 돼요. 고금리 시대나 정상일 때, 정상 금리 시대에서는 말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1960년에서 99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보세요. 자, 60년대 10%였죠. 10%에서 물론 오일 쇼크 오고 막 이랬을 때 25%까지 갔다가 12% 떨어지고 15, 20, 다시 10. 이때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제가 원래 정상 기준금리가 5에서 6, 7%라 그랬는데 우리 60년, 70년, 80년대를 보면은 훨씬 높아요. 겨우 1980년대 들어와서 1990년도 와서 10% 정도에서 노멀라이즈 하다가 쭉 잠깐 12.5% IMF 맞고 나서 외환위기 났을 때는 이제 돈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확 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야 4% 5%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 15년 돼서 리먼 사태가 2008년에 터졌죠. 리먼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모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2011년, 12년 이때 2%에서 3% 시대가 열리고 2016년, 21년까지는 미국이 미친 듯이 돈 찍어내는 걸 계속해야 될 때,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에는 0.5에서 1.5%가 열려요. 즉 2000년대 지나면서 4에서 5% 가고 2011년부터는 지난 10년, 12년 동안은 2%, 3% 하다못해 0에서 0, 1.5% 시대가 갑니다. 이때부터 전세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금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저금리가 오면은 집값만 거품이 끼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지냐면요.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월세가 진짜 전세를 대체할 수 없는지 한번 볼게요. 왜 월세를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되나? 네. 왜 전 세계적으로 월세를 사는데 대한민국은 전세를 살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집값이 8억이라 그래 봐요. 전세율이 50%여서 전세값이 4억입니다. 노멀하죠? 오케이. 다섯 개 시나리오 볼게요. 금리가 15, 12, 6, 3, 1%라고 가정해 볼게요. 고금리고 정상금리, 저금리예요. 고금리일 때는 4억을 빌리면 15%면 1년에 이자가 6천만 원이에요. 한 달 내가 이자 내야 되는 돈이 은행에다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내가 전세를 사는 세입자로서 500만 원을 은행에 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집주인으로서 그냥 15%라고 할게요. 예금이나 대출이나 똑같이 15%라고 할게요. 이건 그냥 시어리니까. 내가 4억의 전세금을 받아서 집주인인데 그걸 은행에 넣어놓잖아요. 15% 예금 금리에. 그럼 내가 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500만 원 월세 이자일 수도 있고 이게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12%면은 4,800에 400, 6%면 2,400에 200 쭉쭉쭉 내려가죠. 1% 금리일 때는요. 내가 4억을 빌리잖아요. 그럼 400만 원 이자예요. 물론 1%의 금리 빌려주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4억짜리를 전세값을 받은 다음에 집주인이어서 1% 예금에 넣어놨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1년에 400만 원을 받아요. 4억에 대해서. 한 달로 치면 33만 원이에요. 장난해 지금? 내가 8억짜리 집을 전세를 줬는데 은행에 그 돈을 넣어놨더니 33만 원이 나와. 한 달에. 누가 해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월세로 돌았죠. 월세가 올라갔잖아요. 이자율이 너무 내려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금리일 때 15%일 때 그쵸? 15% 다시 돌아가 봐요. 1980년대라 그래 봐요. 4억의 전세를 줬는데 내가 그 4억을 받았어요. 세입자한테. 은행에 넣었더니 500만 원을 받아요. 15%니까 금리가. 그쵸? 그걸 만약에 내가 전세값이 2억으로 떨어져. 반토막이 나. 그래도 한 달에 은행에서 250만 원을 받아요. 금리가 15%니까. 그쵸? 그 전세값이 2억이 돼도 한 달에 250이 나와. 와. 8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서 250 나쁘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15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오늘 돈에 비교를 하면은 500이 물론 더 좋지만 4억에 500 받는 것도 좋지만 전세값이 떨어져서 2억이 돼도 250이란 말이에요. 나쁘지 않아. 12%면요. 내가 4억 받았을 때 한 달에 400을 받는데 은행에서 3억으로 만약에 전세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300이 나와. 은행 이자로만. 즉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릴 이유가 크게 없어요. 전세율이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상화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 금리가 높을 때는. 이게 1970년, 80년대 금리가 높을 때에 전세가 돌아갔던 이유예요, 이게. 금리가 높거나 금리가 정상이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6%라 그러면요. 6% 시대에 살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한 달에 200을 받잖아요.
8억짜리 집을 내놓고 한 달에 200 수익이 들어와요. 은행 이자로.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뭐 어떤 집이든지 뭐 가정해서 8억이라 그러면은 한 달에 그 집을 살면은 내가 월세라고 치면 예를 들어 전세 없이 반반하는 거 말고, 자 10분 됐네요. 반반하는 거 말고 그냥 월세로 쳤을 때 뭐 보증금 5천만 원만 내고 월세를 예를 들어 160에서 180을 내야 된다. 그럼 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160에서 180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받는 사람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케이, 내가 5천만 원 받았고 플러스 너한테 예를 들어 한 달에 170만 원 받을게, 180만 원 받을게 월세.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4억을 받고서는, 그쵸? 만약에 그 돈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놓고서는 은행 이자를 200만 원씩 매달 은행에서 받나, 이 4억 안 받고 세입자한테 그냥 180만 원을 받나, 5천만 원 저 보증금에다가. 똔똔인 거예요, 똔똔. 내 집주인 입장에선. 금리가 5%, 6%, 7% 되면은 크게 전세가 오를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3%, 1%로 가보세요. 1%면 어떻게 돼요? 내가 4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33만 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전세율이 99%를 가서 7억 9천만 원을 받아도 제가 전세값으로 한 달에 나오는 게 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나 전세 재미없어 해서 반반 돌리는 거 아니에요. 반전세. 근데 이 전세 그냥 3억 4억만 내고 나머지 150만 원은 그냥 월세로 내. 이게 금리 때문에 전세율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을 진짜 전문가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저 부동산을 정확히 보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전문가분들이 전세율을 놓고 전세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금리에다 연동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아직 유튜브를 다 충분히 안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제가 아직 못 찾은 거면 진짜 쏘리. 근데 보통 나와서 뭐 인터뷰하시고 하시는 말씀 분들 보면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이걸 금리에다 연동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안 하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볼 때마다 답답해서. 자, 그러면 저금리 3% 1%일 때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율이 80% 90% 95%가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많죠. 엄청 많은데 제가 큰 건 4개만 잡아볼게요. 작은 하락에도 집세 하락에도 깡통 전세가 되죠. 그렇죠. 8억짜리 집이 90% 만약에 물리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7억 6억 5천 되면 바로 깡통 전세 되잖아요. 지금 깡통 전세 막 나오고 있죠.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켓 리스크라 그러죠. 마켓이 떨어지니까 마켓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세입자면 이 큰 마켓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그걸 나중 끝에 한번 이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볼 건데,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의 심리를 저는 모르겠어요. 80% 85% 되는 전세율을 내고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전세 대출을 받기가 더 쉽나요? 집 전세보다, 그러니까 주담대보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그 사이콜로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 80%, 80, 90% 전세를 내고 들어가는지. 이 마켓 리스크를 끼고. 또 집주인의 조금만 허튼 짓을 하면, 조금만 멍청한 짓을 하면은 전세금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억짜리 집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내 돈이 예를 들어서 80%가 이게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집주인이 조금만 허튼 짓을 하면은 그냥 바로 이게 깡통 정사가 되는 거예요. 이 집값이 뿡 떨어져서.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자기 무슨 뭐 치킨집을 하다가 편의점을 하다가 그게 망했어. 그럼 그거 다 잡히고 나면은 이 저당 잡힌 집이 가서 경매로 넘기고, 나는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은행이나 세금 같은 건 돈 먼저 띄고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후순위란 말이에요. 채권으로 치면 나는 후순위 채권이에요.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전세금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못하냐가 결정이 돼요. 이 무슨 미친 짓이에요. 왜 내가 집주인의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 내가 집주인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내 돈을 잘 보관해 줄 거라는, 내 80%, 90% 되는 그 돈을 잘 보관해 줄 거라는 걸 왜 믿고 가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또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갭 투자하죠. 예, 이거 갭 투자는 제 근처에도, 제 주위에도 있어요. 지인들도 갭 투자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3억짜리 사면서 3천만 원만 들고 있으면 그냥 2억 7천 전세 받아가지고 사더라고요. 와, 이건 대단한데. 이걸 제가, 하여튼 뭐 말릴 수 있는 데까지 말렸는데 아무도 안 듣고, 이걸 하면 뭐가 문제예요? 투기 심리를 부추기죠. 그렇죠? 상승장에서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이 갭 투자라는 건.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요? 스페큘레이션 리스크가 있죠. 이것도 마켓 리스크의 일종이죠. 또 리스크를 제가 지고 가는 거예요. 세입자로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도덕적 해이가 있죠. 오르면 집주인 몫이고 내리면 세입자가 고통이에요. 여기서 갭 투자를 했는데 이게 3억 5천, 4억, 5억이 돼. 3억이 들어갔는데 그 오르는 몫은 다 주인 몫인 거야. 근데 그쵸? 그 대신 뭐냐면 1년 있다 올랐는데 빠져나올 때 나는 그냥 2억 7천만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내 보증금만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그 대신에 세입자 고통이죠. 이게 2억 5천, 2억으로 뚝뚝 떨어져서 집주인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벨리 업 되고 나 못 가, 네 돈 못 주겠는데 나 3천만 원밖에 안 넣었어. 내 원금은 날라갔고 지금 이거 팔아도 경매해도 1억 5천 나올까 말까. 내가 2억 5천, 내 2억 7천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못 받죠. 이걸 moral hazard라 그러는데 이 도덕적 해이 리스크가 있죠. 이거를 다 떠안고서는 왜 도대체 전세를 들어가신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 장 갈게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세를 꼭 원하신다면 오케이. 그 방법이 없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오케이. 제가 전세 세입자가 뭐 어떤 경우에서는 이 전세가 계속해서 지탱이 될 수 있냐면 전세 들어가시는 분이 은행 대출권하고 맞먹는 권리 행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주담대 해줄 때 주담대 딱 들어갈 때 그 은행이 선순위 다 걸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하고 맞먹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행세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아시죠? 저 외국만 살았으니까 한국사 안 살았으니까 보통 제가 외국에서 이것저것 집 계약해보고 렌트 살아보고 했지만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되냐? 2달이나 3달치 월세를 내요. 보증금, 디포짓을 걸죠. 미국도 그렇고 보통 first month, last month 걸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라는 거는요. 한국에서 만약에 전세를 산다는 거는 외국에서 30년치 360달치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고 똑같아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흥분을 하는 거예요. 딱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제가 렌트를 살라고 딱 갔는데 보통 렌트 가면은 2달치 월세를 내고 first month를 한 번에 먼저 내요. 그래서 3달치를 내고 산 다음에 2달째부터 2개월 됐을 때 2개월째부터 이제 매달 낸단 말이에요. 선불로. 근데 한국의 이 전세라는 거는 무슨 컨셉이냐면 집주인이 와서 사인하려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하자. 근데 360개월치를 먼저 내 월세 보증금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홍콩 사는 저한테 뉴질랜드 사는 저한테 30년치 보증금을 먼저 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죽방을 날리든가 아니면 오케이 내가 너한테 30년치를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미친 짓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한다면 세 가지를 한다 최소한. 첫 번째 뭐냐면 변호사가 공증한 네 집 타이틀 집의 그 타이틀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집 소유권이 free and clear한 거를 보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공증을. 그러니까 아무 저당이 잡혀 있지 않다. 지금 깨끗하다. 이 지금 집 소유권은 홍길동 집주인 네가 100% 보유하고 있고 아무 저당 없이 100% 네 집이다. 네 돈으로 갖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저는 변호사한테 받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저당권 세입자 보유. 즉 제가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렌트하고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뭘 걸고 들어가야 되냐면 앞으로 네가 매매 동의 필수. 그러니까 네가 이 집을 팔 거면 홍길동 집주인 네가 이 집을 팔 거면 나의 동의가 100% 필요하고 왜냐하면 전세금보다 이걸 낮게 파는 걸 막아야 되니까. 즉 여기서 8억짜리 집을 내가 들어가는데 4억에 들어갔잖아요. 이 집을 4억 밑으로 혹은 제가 6억에 들어갔으면 6억 밑으로 파는 거를 막아야 돼요. 제가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판 후에도 새 주인이 들어왔을 때도 제 저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이 컨트랙트로 계약으로 조건으로 걸고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이 패킹 오더에서 네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이 집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무슨 이유든지 간에 혹은 아니면은 이 집값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 집을 팔아야 될 때 경매에 붙여야 될 때 나는 무조건 최선순위 들어간다. 즉 대한민국에 내야 되는 세금보다 앞장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금, 다른 은행 담보 아니면 네가 개인으로 빌린 돈 모든 거 다 제끼고 내가 맨 윗선으로 간다. 시니어리티가 가장 시니어로 앉을 거다 나는. 즉 영어로 하면 이거 시니어 세큐어 뎃이라 그래요. 시니어고 세큐어 됐고
그런 채권이다. 내가 이거를 다 보증을 받고 내가 한 푼도, 내가 낸 4억이 됐든 6억이 됐든 한 푼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보증을 받은 상황에서 저는 30년치 보증금을 내겠어요. 내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을 오히려 이거 20분 됐네. 큰일 나네. 한국에 오래 안 살아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럴까 클리어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시는 분들은 이 전세라는 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제가 이걸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큰 사람으로서 딱 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360개월치 보증금을 나한테 내고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걸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먼저 들어요, 이 생각이. 오케이. 자, 그러면 1960년에서 99년까지는 왜 대한민국에서 전세 시장이 큰 문제가 없이 굴러갔냐? 자, 왜냐하면 고금리였으니까. 그래서 전세율이 낮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6억 집이 있었으면 1억 5천만 원의 전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12% 금리면은 금리 세상의 12%잖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무지 고금리죠. 그렇다면 한 달에 150만 원 이자예요. 즉 내가 빌려도 12%의 돈을 빌려도 1억 5천만 원을 빌려도 1년에 한 달에 갚아야 되는 게 150만 원. 집주인으로서 내가 1억 5천원 전세를 받고 그걸 그대로 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으면 150만 원 이자가 나와요. 그냥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고금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25%잖아요. 6억이 집값인데 1억 5천이 전세면 25% 전세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25%의 낮은 전세율은 뭐가 있었냐면 집주인의 파산 위험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즉 4억 5천만 원이라는 쿠션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어디 가서 치킨집 하나 망하고 삽질하고 뭐 해도 4억 5천이라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 3번으로 넘어가면 100% 집주인이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뭐 5억 5천에 팔렸다. 6억에 못 팔고 그러면 4억은 최소한 선순위 채권이나 다른 채무 변제를 하고 1억 5천 남는 걸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입자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옛날에도 그만큼 생기는 그 위험이 그러니까 세입자로서 떠안고 들어가는 위험이 적었단 말이에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전세율이 낮고 제가 1960년대 70년대 전세율이 25%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몇 번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잘 옛날 전세율은 안 나오고 죄다 지난 10년 15년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그냥 금융 기본 지식 커먼 센스 기본 상식을 어플라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돌아갔겠죠. 금리가 이렇게 높았으니까 금리가 높았다고 해야 되나 금리가 정상이었으니까 정상적인 금리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오케이? 그럼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6억짜리 집에서 1억 5천을 은행에서 빌린 다음에 150만 원 월세로 1, 2년 동안 살다 나온 거예요. 월세는 누가 받아? 은행이 받는 거죠. 은행에다 내면은 그 집주인은 1억 5천을 적금에 넣어놓고 묶어놓고 1년 동안 고금리에 묶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 받고 해피하게 있다가 나중에 나 나갈게 그럼 1억 5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세입자한테. 그럼 난 그동안 계속 120만 원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든 이걸 월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금리였기 때문에 정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갭투기도 없었고 자산가 폭등도 없었고 전세율 80% 가는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가능했어요. 전세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말했던 이거 있죠. 모든 거 다 걸고 들어간다. 이 계약 조건. 이 조건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플러스 제가 쓰진 않았는데 사실 이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들이 부자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부자들이 부자였잖아요. 근데 2000년 지나서 2010년 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서 세상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어른들이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50 60 돼서 어른들이 돈 많이 모아놓고 어른들이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계획이나 금융 자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나이 먹고 인생 겪어보면서 부가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2000년 지나면서 바뀌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젊은 분들이 부자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2010년 되면서 막 코인으로 떼돈 버는 사람도 생기고 벼락 부자도 생기고 또 돈이 없지만 이런 갭 투자라는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하니까 집주인이라 그래서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좀 거꾸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막 집주인이 돼서 이거를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굴려가는 세상이 아니라 튕겨서 자산가를 빨리 튕겨서 많이 부풀려 먹는 놈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니까 이게 내가 맡겨놓은 돈이 내 맡겨놓은 큰 돈이 30년치 보증금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쵸? 예,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빌라왕도 생기고 이제 그 범죄 위험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래 부자가 부자였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벼락부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요즘은. 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돌려서 FOMO, Fear of Missing Out해서 빨리 돈을 쫓아가는 놈들이 돈을 더 버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어요. 세상이. 전세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어쨌든 마지막으로 고려사항. 오케이. 허그 그 다음에 또 전문가분들 중에서 막 보증 들면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왜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 페니메이 프레디맥이 가장 먼저 파산했다 그랬죠. 2008년에 리먼 넘어갔을 때 얘들이 미국 시중은행들이 도덕적 해이에 휩싸여서 마구마구 내줬던 모기지를 얘들이 다 샀다 그랬죠. 요거 전 영상에 제가 자세히 얘기했어요.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또 지금 전세 문제 생기니까 전세에 대해서 규제를 규제 막 갖다 붙이고 하는데 장담하는데 머리 좋으신 분들 진짜 많고요. 이 세상에. 그 규제를 피해서 또 방법을 찾아내요. 전세 사기 또 계속 당합니다. 다른 새로운 방법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대놓고 불안하니까 허그가 보증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얘들이 망했던 것처럼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파산을 해요. 이것도 제가 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정부 부채가 더 올라가고요. 결국은 외환 위기가 와서 나라가 흔들려요. 이거 정부 보증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답은 근본적 구조, 펀더멘털 스트럭처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오케이? 그냥 반창고 붙여서 응급조치할 생각만 하면 안 돼. 응급조치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정부 보증 들라 그러는 거는. 즉 세입자가 무슨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지금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문제예요. 금리 영향을 받는 전세 이 스트럭처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를 못하면 즉 5%에서 7%를 유지를 못하실 것 같으면은 거기다 아무리 규제 갖다 붙여도 아무리 거기다 허그 보증 갖다 붙여도 또 사기치는 놈들 나오고 또 그거 피해서 다른 방법 또 찾아내서 계속해서 국민들만 개고생하고 국민들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경험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만. 그럼 우리 봤을 때 금리 정상화 못하죠. 예,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저금리의 맛을 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지금 3.5% 올라와 있는데 벌써 지금 대한민국 정부 나서가지고 금리 낮추라 그러고 있잖아요. 예, 이건 미친 거예요. 저금리는요. 자산시장의 마약 같은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금리 내려가는 시기는 벌써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5% 올라오고 나서 겨우 3.5% 왔는데 멈춰라 내려라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금리 정상화가 절대 안 됩니다. 즉 뭐예요? 금리 정상화가 안 되면 여기서 논다는 소리예요. 우린 계속해서. 그럼 계속해서 전세율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이것도 다시 생겨요. 이 문제 생겨요. 마켓 리스크, 카운터파티 리스크, 스페큘레이션 리스크, 모럴스 리스크 다 생기고 또 사람들 국민 개고생합니다. 이거의 사이클이에요. 이걸 멈추려면 금리를 정상을 못 시킬 바에는 차라리 전세를 그만하시고 월세 시장으로 돌려서 최소한 내가 2달치, 외국처럼 2달치 월세 잃는 정도로 그냥 막아야 돼요. 오케이?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죠. 대출 금리 인하 또 하고 지금 정부에서 강제로 시키고 있잖아요. 이거는 또 무슨 얼마나 멍청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부각시키시는 전문가분들은 제가 몇 분 봤어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대출을 하고 예금 금리를 벌써 낮추라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제가 이거는 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여태까지 한 소리가 완전히 개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 좀 민망하지만 자, 구독 앤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해야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눌러주시고 그래야 저도 구독자가 생기고 더 비디오를 열심히 만들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완전히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이 완전 개소리가 아니다 싶으시면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읽고 제가 배울게요. 왜냐면 저는 전세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직접 제가 그냥 보고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댓글은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자, 30분 안에 끝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